테슬라가 만드는 전기차에서 막 불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도 죽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 그동안 많이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집단 소송 당했을 겁니다. 박살났을 겁니다. 근데 아직 별로 판차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얼리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테슬라가 만든 그런 전기차의 완전성에 대해서는 아직 의심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용감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야 정말 차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용감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를 했을 때 이게 띠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일찍 피킹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멘텀의 나이가 아직 어린 내 뒤에 사줄 사람이 있는 특히 이제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더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올 그 소재들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그 소재가 나올 때까지 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빅텍, 그러니까 뭐 팬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분들의 모멘텀의 나이는 어떨까 생각하는데 요즘에 뭐 민주당, 바이든, 미국에서 이제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빅텍과의 전쟁을 치르려고 지금 뭐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꺾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빅텍 조종을 받을 때 다시 사야 되느냐? 저는 사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금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개인들의 금융을 대신해 준 거죠. 투자도 대신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개인이 직접 금융을 하고요. 대신 이런 금융 핀텍 플랫폼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플랫폼들이 맞춤형 금융 정보를 던져주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빅텍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생태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의 맞춤형 금융 정보를 줘서 투자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화폐도 자기네 스스로의 화폐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리브라처럼 아마 아마존도 그런 걸 꿈꾸고 애플, 구글 전부 다 방향은 그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도권이 이건 명백히 제도권에 대한 어떤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싸울 텐데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도권은 별로 해주는 게 없어요. 지금 당장은 막 재정정책 풀어서 뭐 한다고 하는데 별로 나아지는 삶은 없고 결국 나중에는 결국 세금 뜯어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정부가 하다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부자세를 거두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돈을 뜯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건데 지금 사실 뭐 은행에다 돈을 맡겨놔도 몇 퍼센트 이자도 못 받고 근데 이제 세금의 표적에 노출되고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아마 자금 은닉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플랫폼들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쩌면 이제 보호가 되는 거죠. 그 생태계 안에 딱 들어가면 정부가 야 거기 안에 있는 누구의 금융 정보를 한번 까봐. 그러면 이쪽이 싫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사실 정부가 규제를 할 텐데 사실 이미 여론은 이쪽 빅텍 플랫폼 쪽으로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도권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가라는 것은 앞으로 그냥 오래 함께 가치관이나 문화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끝나고 이 경제에 관한 새로운 어떤 공동체는 역시 이런 어떤 플랫폼, 이 빅텍 플랫폼들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는 아마존 경제냐? 아니면 페이스북 경제냐? 구글 경제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제도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금융기관에 대해서 실망하는 게 돈이라는 게 결국은 이 경제의 혈액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돈이 가야 산소가 공급돼서 결국 투자가 되고 어떤 그 조직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돈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런 신성장 분야에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절대 부도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톨러런스가 낮은 거죠. 그래서 은행은 그냥 안전한 대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기업들, 싱싱하게 자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돈이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돈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핀텍 기관들이 개인들한테 어떤 찬스를, 오퍼튜니티를 설명해주고 이제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하는, 그래서 돈이 그쪽으로 자유롭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이다. 결국은 이 패권이라는 것은 제도권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아마 이 빅텍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번 시장이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예기치 않게 한번 좀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인플레를 가장 많이 우려하더라고요. 올해 시작하면서 많은 투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무나 돈이 많이 풀려서 이제 인플레가 오는 거 아니에요? 구조적인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첫 번째는 그동안 이제 그 수요가 많이, 소비가 많이 줄면서 수요가 줄었는데 시설은 그대로 있었죠. 제조 설비는. 그러니까 남는 설비가 있었다. 근데 그동안 많이 조정이 됐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은 남는 설비 때문에 가격을 못 올렸었는데 이제는 좀 올릴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이 경제가 막 고성장하는 바람에 여성들이 이제 경제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됐고, 그래서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동력이 많이 모자란다는 거죠. 대표적인 데가 일본이고, 그러니까 뭐 이제는 월급을 좀 올려주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중국이 이 디플레를 수출했죠. 그러니까 낮은 인건비를 수출했었는데 중국도 물론 이제 인건비가 올라왔지만 베트남 같은 데도 이제 이 디플레를 수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교육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찬스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신경제라는 게 굉장히 캐피탈 인텐시브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 돈이 막 가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한다. 즉 수익률이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돈이 쏠리는, 그러니까 돈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 가서 이제 인플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오면 어떡하냐, 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저축 수요도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늙어서, 그러니까 이 매매 규모가 1960년 전생인데 이분들이 한 60, 70세로 넘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저축할 돈이 없다. 그럼 그게 몇 년이냐?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30년 이때 가면은 더 이상은 이제 그 자산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럼 자산 가격 거품은 붕괴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플레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주식을 살 사람도 없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제 AI가 나타나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노동력이 협상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기계한테.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저성장으로 인해서 사람들 스스로가 내가 이유를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노동자도 내가 임금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스스로 준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 우려가 되지만 사실 그게 생각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북미 셰일 유전이 경쟁력이 없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도 이제 석유에서 전기로 넘어가자라고 주장을 하니 결국 석유의 수요가 떨어진다. 그러면 가장 경쟁력이 없는 이 셰일 오일 유전이 망했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셧다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유가가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는 굉장히 컨트롤하기 쉽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에 의해서 바로 물가가 올라오는,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도 약간 좀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건 한번 좀 걱정해 볼 만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우려는 뭐냐면 이제 그 전국이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바이든이 취임을 했는데 군인이 이제 2만 5천 명 정도가 치안을 위해서 그 취임식에 집결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민주당이 기득권이잖아요. 미국은 이런
공화당이 보수층이고요. 못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은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민주당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저항감, 불만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2016년에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 될 만한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민주당이 어떤 그런 커다란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플린트 사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플린트는 미시간주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 여기에 이제 이 전쟁에다 돌아온 사람들이 살고 그러죠. 근데 이 식수가, 그러니까 상수도원이 오염돼가지고 낙중독이 걸려서 어린애들이 죽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도지사인 그 슈나이더가 이를 속였죠. 그러니까 자료를 조작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나중에 문제가 커지니까 결국 오바마가 이 플린트 지역으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컵을 입에 대기만 하고 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죠. 야, 얘네들은 우리를 진짜 뭘로 하는 것이냐? 우리를 정말 속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 이제 힐러리가 진 대표적인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미국의 이 하층민들은 민주당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가 잘 나가다가 결국은 이제 재선에 실패한 이유가 당신들한테 좌합을 찾아주겠다 그랬는데 별반 달라진 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저성장의 그 무게가 엄청난 거죠. 근데 사실 뭐 바이든이라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지.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